사람의 품격은 꽃의 향기로 비유된다. 마치 꽃의 향기처럼 은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다름이 있다. 사람의 향기는 바로 곁의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꽃의 향기보다 멀리 퍼져나간다. 품격과 덕성의 사람은 주위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은 사람을 통해 저 멀리 만리 밖의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난초의 향기는 멀리 가고 인품의 향기는 오래 간다. 안녕하셨습니까? 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서삼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사서삼경이라니 요즘 시대에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일단 뭐가 사서삼경인지부터 좀 볼까요? 우리 듣기는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사서삼경이 뭔지. 제가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서삼경이란 사서와 삼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서는 공자, 맹자의 사상과 유교 철학이 담긴 네 권의 책을 말해요. 삼경은요, 사서보다 더 오래된 책들이래요. 공자 이전에 전해진 유교의 뿌리. 그럼 사서에는 뭐가 있다? 자, 사서에는 논어, 맹자, 대학, 그리고 중용이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직접 한 말과 제자들과의 대화 모음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맹자였죠.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더 깊이 해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학. 대학은 정치와 리더의 역할을 설명한 책이고요. 중용, 균형 잡힌 삶과 조화를 강조한 책이랍니다. 사서가 뭐라고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에요. 이거 좀 이따 시험 봐야겠다. 자, 삼경 남았습니다. 삼경, 아까 말씀드렸죠. 사서보다 더 오래된 책들이랍니다. 공자 이전에 전해진 유교의 뿌리. 삼경이니까 세 개겠다. 맞습니다. 세 개입니다. 첫째, 시경.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집입니다. 305편의 시가 담겨져 있어요. 주제야 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고민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사랑, 농사, 정치, 자연 같은 것들. 자, 둘째는 서경이에요. 서경은 고대 왕들의 이야기와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군요. 마지막 역경, 운명, 점을 통해서 인생의 흐름을 읽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었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서 삼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자, 설명은 엄청 어려웠던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뻔한가요? 자, 옛날에 중국과 한국에서는 사서삼경을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대요. 그만큼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겠지요. 오늘 들려드릴 책이 이 사서삼경에서 가져온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살펴보고 클로징 때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품격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난초는 깊은 숲에서 자라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향기를 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순자, 유자편에 실린 글로 군자의 삶을 난초에 비유했다. 난초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내뿜듯이 군자 역시 때를 잘 만난 듯 못 만난 듯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과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향을 맡지 못하니 이는 동화된 것이다. 설원, 자번 편에 실린 공자의 말로 역시 군자의 모습을 말해준다. 난초의 향기가 은은할 뿐 진하지 않듯이 군자 역시 특출난 무언가가 아니라 삶에서 은근하게 그 품격이 드러난다. 이 글의 뒤에 이어지는 글은 품격 있는 사람과 대비해 속된 사람의 모습을 말해준다. 속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역시 동화된다. 이 두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람의 품격은 특별한 수련이나 배움이 아니라 삶에서 쌓아가는 것이고 특출난 어떠한 자질이 아니라 삶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것이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충실한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도량이 쌓여간다. 그리고 도량이 삶에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사서삼경,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다. 품격이란 한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말한다. 바로 사람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세세히 말하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관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높은 지위나 학식, 부, 예술적인 소양 등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다. 진정한 사람됨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더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는 부자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자리가 주는 권위가 아니라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많은 고전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와 그 모습에 대해 말하지만 단 한마디로 집약하면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의 배움에서 높은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 원문으로는 하학이 상달이다. 학문의 가장 높은 이치와 수양의 가장 높은 경지는 고차원의 배움이 아니라 일상의 배움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하학이 상달을 행하는 사람은 삶에서 겪는 모든 일이 배움의 대상이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 심지어 모든 사물과 자연 현상에서도 배움을 얻는다. 일상의 배움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노력이 쌓여갈 때 비로소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바로 공자 가어에 실린 문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인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아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존귀함을 아는 것이다. 삼재사상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이 셋이 천하를 이루는 근본임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존엄한 만큼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존엄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인생에서 자신이 이룰 꿈과 이상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고 근거 없는 자부심으로 허망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이룰 이상을 위해 하루하루를 겸손하고 신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속됨을 고치는 데는 책만한 것이 없다. 조선 실학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책 학산당인보에 실린 글이다. 옛 선비들은 속됨을 벗어버리고 품격 있는 삶,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공부와 수양을 그들의 업으로 삼았다. 그들이 공부했던 교과서가 바로 고전 중의 고전, 사서삼경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사서삼경은 고리타분한 책, 실용성이 전혀 없는 책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사서삼경은 동양 철학 사상의 근본이자 동양의 문화적인 뿌리가 되는 책이다. 오늘날의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담긴 가장 실용적인 책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답게 사는 삶, 품격 있는 삶에 대한 해답이 실려 있다. 사서삼경을 통해 깊이 지혜를 쌓은 사람의 품성과 덕성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난다.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인격,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이는 품위, 사람을 대하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 이 모든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이 그 자태만이 아닌 향기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처럼 사람의 품격은 꽃의 향기로 비유된다. 마치 꽃의 향기처럼 은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다름이 있다. 사람의 향기는 바로 곁의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꽃의 향기보다 멀리 퍼져나간다. 품격과 덕성의 사람은 주위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은 사람을 통해 저 멀리 만리 밖의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차이는 꽃은 시들면 향기도 함께 사그라지지만 사람의 향기는 평생을 두고 계속된다.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사람의 향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짙어져 간다. 지금 우리의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품격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오직 성공을 지상 최고로 삼는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 속에 살면서 개개인 역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생선 가게에 오래 머물러 비린내가 몸에 밴 것과 같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앞날을 내다보지도 주변에 눈을 돌리지도 못한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낀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직 경쟁 상대로 여기기에 적대심을 느끼고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자신을 찾아야 할 때이다. 몸에 젖어버린 속됨을 벗고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이다. 지금껏 하던 일을 잠시 그치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러한 때에 옛 선비들의 학문과 수행의 교과서인 사서삼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옛 선비들이 평생을 두고 찾고자 했던 품격 있는 삶의 근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어딘지도 모르게 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과 내 삶에서 꼭 이루어야 할 뜻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나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가진 습관이 나를 나타낸다. 습관이 본성이 된다. 습여 성성, 서경, 상서
태갑편. 탕 왕의 손자인 태갑은 상나라의 4대 왕이다. 탕 왕의 적장손이었지만 아버지를 여인 후 어려서 바로 즉위하지 못하고 두 숙부의 뒤를 이어 어렵게 왕이 되었다. 두 숙부의 재위가 각각 3년과 4년에 그쳤으므로 태갑은 즉위할 당시에도 어렸을 것이다. 명제상 이유는 어린 태갑을 잘 이끌어 훌륭한 왕을 만들고자 했으나 태갑은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매하고 포악한 성품을 보였다. 이유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태갑을 탕 왕의 능묘가 있는 동궁에 유폐한다. 신하가 왕을 유폐하는 것이 반역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윤의 충종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왕을 동궁에 유폐한 것은 태갑이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바란 마음으로 내린 조치였을 것이다. 도입의 예문은 이윤이 태갑을 유폐하며 꾸짖으며 했던 말이다. 이윤은 이미 2번에 걸쳐 마음을 바로잡기를 권유했지만 태갑은 듣지 않았고 결국 유폐라는 극단적인 조치에 혹독한 가르침을 준 것이다. 그 전문은 이렇다. 왕의 의롭지 않음은 습관이 본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동궁을 지어 선왕의 홀령 가까이에서 그 가르침에 젖도록 하여 평생 혼미하게 사는 것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태갑은 다행히 3년간의 치열한 반성과 수양을 거쳐 새 사람이 되어 이윤으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다시 복귀한다. 그때 태갑이 했던 말은 새길 점이 많은 명구절이다. 나 소자는 덕에 밟지 못하여 스스로 불초함에 이르러 욕심으로 법도를 망치고 방종으로 예법을 망쳐 자신에게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려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이후로는 가르침의 은덕에 힘입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모면할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소중한 교훈이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난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이 들고 막막해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 상황을 직시하고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자신을 바르게 세워 맞선다면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환난이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발한 것이라면 그 환난은 이겨내기 어렵다. 우리는 게으름, 방탕, 악행, 도박 등 사람을 망치는 일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한번 그 유혹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다. 게다가 그 상황을 만들어낸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태갑은 3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 습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태갑의 이야기에서 습관은 부정적인 의미이다. 방탕과 쾌락에 젖은 생활 습관이 태갑의 인생을 망쳤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고전에서는 습관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논어에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는 뜻을 가진 성상근야, 습상원야도 습관의 긍정적인 면을 말한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양의 철학자들이 역시 많이 강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학에도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습관으로 인해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고치기가 더 쉽다. 본성을 바꾸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습관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에우에노스의 말처럼 습관은 제2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에우에노스는 기원전 5세기의 수사학자이자 소피스트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습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습관은 본성과도 같지만 그래도 본성보다는 바꾸기 쉽다는 것이다. 이어서 결론처럼 한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잘 말해준다. 친구여, 내 이르노니 오랜 기간 수련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사람의 본성이 된다네. 아마 이 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결국 습관이란 의식적인 노력으로 마치 본성처럼 몸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미덕을 설명하면서도 습관의 중요성을 말한다. 도덕적인 미덕들은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본성에 반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습관화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도덕적 미덕이란 지혜, 직관, 분별력 등을 뜻하는 지적 미덕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미덕 중 하나이다. 관대함, 명예로움, 진실함 등 사람의 도덕성을 말한다. 이것들이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화하면 마치 본성처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도 말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아니 모든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도덕적인 미덕은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의 품격과도 같다. 한 사람이 평상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습관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앞날은 밝다. 좋은 습관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의 미래는 그 반대이다. 평생을 두고 따라다닐 그 습관이 인생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습관이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한 사람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심코 하는 습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 매일 지각하는 습관, 비속어를 남발하는 습관,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 등 부정적인 습관이 생활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진 습관은 내 인생의 단면이 아니다. 평생을 함께 가야 할 친구이자 내 앞날을 비추는 길잡이와도 같다.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는다. 겸손은 높이지만 광대하고 낮으나 뛰어넘을 수 없으니 군자의 끝마침이다. 겸존이광, 비불가유, 군자지 종야, 역경, 겸괴. 옛 군자들은 학문과 수양에 있어 그 어떠한 경지에 올라도 스스로 내세우지 않았다. 겸손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처신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중국 북송의 유학자 정의는 이치에 도달했기에 천명을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는다. 내면이 충실하기에 사양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말한다.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는 것이 높은 도덕성과 충실한 내면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군자들이 자신의 학식과 수양을 자랑하지 않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높은 지위와 많은 부, 권세를 가질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진다.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높여주기에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교만해질수록 패망이 가까워진다. 역경에서 말하는 물국 필반의 이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고전에서는 거듭해서 겸손의 유익과 교만의 폐해를 경계한다.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만초손 겸수익. 서경에 실린 글인데 명심보감에서는 이 글을 인용해 겸손의 이점을 말해준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천해도 즐겁고 만족함을 모르면 부하고 귀해도 근심한다. 만족할 줄 알아 늘 만족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다.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여시춘추에서는 교만의 결말을 실감나게 말해준다.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망국의 군주는 반드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사물을 경시한다. 망국지주 필자교, 필자지 필경물. 하늘과 땅이 만날 때 모든 일이 형통하다. 도입의 예문은 겸괴, 반전의 글인데 그 전문은 이러하다. 겸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늘의 도가 아래로 교제하여 광명하고 땅의 도가 아래에 있으나 위에 올라가서 행한다.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여 겸손한 것에 더해주고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여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하며 신은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겸은 높이지만 광대하고 낮으나 뛰어넘을 수 없으니 군자의 끝마침이다. 가장 높은 것은 자연에서는 하늘이고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왕이다. 이들이 스스로 굽혀져 내려와 아래와 만날 때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이때 아래의 것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한다. 위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겸손이고 아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성장이다. 스스로 겸손을 통해 내려오지 않으면 반드시 외적인 자극에 의해 강제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늘의 해는 중천에 올라서도 곧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달도 항상 만월이 아니라 점차 이지러짐으로써 기울어진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언덕이 계곡이 되고 낮은 계곡이 높은 언덕이 됨으로써 변해간다. 하늘과 땅의 이치 역시 모든 것이 변해 스스로 겸손해진다. 이럴 때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해를 받게 된다. 사람의 관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단전에서는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 높은 대우를 받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겸은 낮은 것 같지만 높다. 작은 것 같지만 크다. 부족한 것 같지만 넘친다. 바로 겸손을 취하는 사람의 위대함이다. 또한 군자는 스스로 겸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이는 지도자의 처신을 말해주는데 상전에서는 군자가 겸괴를 보고서 많은 것을 취하여 적은 것에 더해주고 물건을 저울질하여 공평하게 베푼다 라고 말했다.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올바른 행동이다. 다음 명심보감의 글은 교만의 위험을 말해준다.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게 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기만즉일, 인만즉상. 제나라 환공이 스스로를 가다듬기 위해 항상 곁에 둔 그릇이 있다. 의기라고 하는데 이 그릇은 물이 절반만 차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 설사 이러한 인위적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이러한 이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와 부를 갖게 되면 교만해진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지나친 탐욕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쥐었을 때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울 때에는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지만 많은 것을 손에 쥐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게 된다. 자신이 가진 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권력에 잘 보여 자기 영달을 꾀하려는 사람들의 행태이다. 겸손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도덕경에 실린 최고의 선은 물이다라는 구절이 좋은 본을 보여준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더 가지려고 다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기꺼이 머문다. 낮은 곳에 머물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지만 스스로는 낮은 곳을 찾는다. 높은 곳에 머물 수도 있지만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최고의 선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 제67장에서 자기의 세 가지 보물을 말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이점이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이것을 잘 간직해 소중히 지키고 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약함이요. 셋째는 남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도리어 용기가 있을 수 있고, 검약함으로 도리어 넉넉할 수 있고, 남보다 앞서지 않기에 도리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려고 하고, 검약을 버리고 넉넉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남을 버리고 앞장서려고 한다. 그것은 죽음뿐이다. 무릇 사랑으로 싸우면 이기고 사랑으로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구원하려고 하면 자애로서 보호할 것이다. 사랑과 겸손을 지닌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더불어 하늘의 도움까지 얻을 수 있다. 높이 오를수록 아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스스로 낮추면 사람들이 높여준다. 그리고 하늘이 도와준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늘이 도와주면 영원할 수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논어 위령공편 3세기경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의 액자에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대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성경의 구절도 있다. 이 구절들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의미로 서양 윤리 도덕의 황금률로 지켜지고 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라는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이자
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집 밖에 나가면 모든 이에게 손님 대하듯 할 것. 도입의 예문도 같은 의미이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역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원칙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공자는 특히 자신의 핵심 철학인인의 실천 덕목으로서 도입의 예문을 제자들에게 거듭 가르쳤다. 이는 인자, 자비 등으로 해석되는데 공자의 여러 가르침을 집약해보면 그 해답은 사랑으로 결론 지어진다. 공자는 사람의 수용은 물론 세상을 인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반드시 태평성대가 온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자는 스스로 인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제자들에게도 인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가르쳤다. 하지만 공자는 인의 개념을 하나의 논리로 정립하지는 않았고 인을 묻는 제자에게도 각각 다르게 가르쳤다. 인이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제자들의 성향에 따라 각각 달리 그 실천 방법을 가르쳤던 것이다. 특히 아끼던 제자 자공과는 인을 주제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 인을 대략 잘 알 수 있다. 다음은 위령공 편에 실려 있는 자공과의 대화이다. 제자 자공이 한마디 말로 평생을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서는 인을 다른 말로 푼 것으로 인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공야장 편에서 공자는 저는 남이 저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저 또한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 자공에게 그것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꾸짖었다. 말을 앞세우는 성향이 있는 자공에게 말의 신중함과 함께 인이란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위령공 편에서 공자는 자공을 불러 먼저 가르침을 준다.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자 공자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원문으로 일이관지이다. 바로 인을 말한다. 공자는 정치에 자질이 있는 제자 중궁에게는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맞게 인을 가르친다. 집 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먼저 집 밖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 라는 것에는 사람들을 대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모두 예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아랫사람이 아닌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때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공자의 인의 철학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도 원망하는 이가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다는 인을 실천할 때야말로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이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이다. 이처럼 인의 철학은 개개인의 도리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상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모든 갈등이 생긴다.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같은 조언은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무조건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취해야 될 나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감정이 아닌 배려의 정신으로 대할 때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갈등이 봉합된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바로 역지사지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어른은 완벽한 논리와 탁월한 웅변력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찾고 비난하기보다 먼저 인정하고 감정을 발산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잠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내가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 만큼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역시 존엄한 존재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중용에서 조화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화는 천하에 통달하는도다. 화야자 천하지달도. 조화를 만드는 사람은 작게는 인간관계를, 크게는 세상을 평안하게 만든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읽으면서 문득 내 인생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렷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보낸 친구들이 모두 저는 원주에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10대 시절을 보냈거든요. 느닷없이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강릉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창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전학과 이사를 아주 많이 했던 터라 아주 지긋지긋했었어요. 이사 다니는 거, 전학 다니는 거. 또다시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친구가 다였잖아요. 10대 때는. 근데 그 친구들을 다 두고 가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마지막 등교일에 이제 친구들한테는 야 이놈들아, 이 형님은 간다. 잘들 살아라 이놈들아. 막 낄낄거리고 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센 척한 거죠. 괜히 뭐 쓸쓸해 보이기 싫어서. 그러면서 인사를 다 하고 학교를 나갔던 길에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랬겠죠. 뭐 안녕히 계십시오. 뭐 여전히 내 얼굴에는 센 척하면서 흘리던 웃음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분이 조용히 다가오셔서는 내 어깨에다가 손을 턱 올려놓고 진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슬픔이 보인다. 아직도 그 순간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내 슬픔이 보인다. 근데 그 너머에 있는 뭔가 아주 좋은 것도 보이는구나. 그 순간에 시간이 훅 멈췄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뭐 무슨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정색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이 선명히 기억이 나요. 안도감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내 감정을 알아봐 줬다는 것.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나의 답답함과 슬픔을 아닌 척 가리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안도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성함이 기억 안 나요. 이제는 얼굴도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별명만 기억나요. 어느 학교에나 있다는 별명, 그 얼굴에 수염이 많은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씩은 갖고 있다는 별명, 바야바 선생님이셨습니다. 바야바. 그 70년대 TV쇼였다고 하는데 그 바야바 알죠? 왜 그 온 몸과 얼굴에 털이 굉장히 많은 약간 곰처럼 생긴 되게 큰 생명체, 되게 착한 그 내 친구 바야바 뭐 이런. 공감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진 가장 품격 있는 능력이 저는 그때부터 공감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품격이란, 사람의 향기란,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줄 아는 공감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인간의 많은 능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Trying to win your heart, trying to get to where you are. And I would live a million lonely lifetimes if I knew I could get back to you. Yeah, I just wanna get back to you. May take some time. I don't wanna find no one but you in my arms. If it's a test, I'm doing my best, but